사실 개인적으로는 2부 세미나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대기업에서 어떤 경영 사례 같은 내용들을 제가 PT 자료를 봤는데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았고, 또 주제도 올해 대회랑도 상당히 좀 부합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SK에너지 김명옥 팀장님께서 SK에너지 사례를 중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위한 기업의 ESG 스토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정유 석유화학 루브리컨트 생산기지인 울산 컴플렉스 대협력실 김명옥 팀장입니다. 이역만리 타지에서 한민족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계시는 한상경제인 여러분들과 지역 기업 관계자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시대의 화두인 ESG 경영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ESG 의미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 ESG 전도사로 잘 알려진 저희 회사 최태원 회장님의 간단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그렇고요. ESG라는 건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하면은 그냥 단어 세 가지 아닙니까?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를 합쳐놓고 그래놓고 무슨 개념처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게 하나하나는 다 다른 얘기고 이걸 잘한다 못한다라는 또 얘기 이거 갖고 평가와 측정 혹은 투자 대상을 바꾼다라는 얘기까지 이게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여태까지 기업 경영을 하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뭐랄까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짜증나거나 이게 바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친숙하게 지내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거부를 하자니까 또 트렌드가 계속 얘기가 되다 보니 좀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울산에 와서 또 이게 받아보면 생산시설과 프로덕션을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보면은 어쨌든 에너지를 써서 많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거기에 ESG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다 보면은 특히 엔바이러먼탈 이 얘기를 보다 보면은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로 되다 보니 마치 여태까지 아주 잘하고 있었던 일이 갑자기 어느 한날 이게 좀 잘 못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소화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얼마 전에도 썼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해서 이것이 무슨 내 인생을 상당히 귀찮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셔보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엔바이러먼트라는 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떠나서 살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을 보존을 하면서 지켜야 되고 저희도 옛날에 산업도시에서 아까 홍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태화강이 이렇게 변해서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이 얘기라는 건 결국 우리도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자라는 얘기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그냥 사람 그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권이 있었고 우리가 소사이티에서 저희가 살면서 소셜이라는 결국의 얘기를 뭐라고 소화를 하냐면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내추럴한 권리나 얘기들이 보장이 되고 가야 되는 세상. 근데 저희도 그동안은 민주주의나 얘기하면서 인권 얘기 많이 해왔고 그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고 얘기되게 조금 더 잘하자라고 하는 거, 이게 직장 내에서도 좀 잘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가버넌스요? 가버넌스라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회사 내의 가버넌스 이 생각을 많이 해서 가버넌스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뭐 상하 관계도 있을 수 있겠고 수평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결국은 정의되고 그 관계가 여러 사람이 관계될 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10사람, 20사람, 1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움직이게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걸 결국 가버넌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ESG라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생소했던 개념은 아니었다. 단지 이거를 좀 더 부각해서 이제는 이걸 좀 측정을 하고 그동안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런 걸 해왔으면 되지 않냐는데 이제는 측정을 해서 계속 더 임프루브 되고 있느냐. 우리가 혹시 돈이나 벌다 혹시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다 무슨 어떤 재해가 생겼다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의 ESG를 자꾸 등한시약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면 측정을 해서 계속해서 그걸 올리는 일들이 계속 필요로 하다. 근데 이 일은 결국 우리 사회를 위하는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ESG입니다. 결국 최태원 회장은 이 엔바이러먼트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S 소셜을 사람 본연의 권리 또는 사람 그 자체, 거버넌스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설명하고 ESG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위한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SK 이노베이션이 이곳 울산 커뮤니티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고 ESG 경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K 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컴플렉스는 1964년도 국내 최초 정유 공장으로 가동된 이후 현재 250만 평의 규모로 단일 공장 글로벌 넘버 3 수준의 세계적 종합 에너지 화학 컴플렉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회사는 대표적 꿀뚝 산업입니다. 지난 60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대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 대표적 이벤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 70년대입니다. 1964년 가동 당시에 저희 공장 자체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박정희 대통령의 준공식 축사와 같이 공장의 소음과 검은 연기가 근대화의 상징으로 칭송받고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6, 70년대 당시엔 저희 회사가 에너지 자립, 수출 보국의 국가적 핵심 시설로 연간 약 20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회사를 방문하기도 했고 왼쪽 사진과 같이 공장 구경이 제일 좋은 관광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슬린 활동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시는 공장 운영하기가 참 쉽고 좋았던 시절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80년대, 88, 90년으로 넘어가면서 8, 90년은 변혁의 시대였습니다. 울산과 원산 지역 공업단지가 확장되고 80년대 중반에는 울주군에서 온산병이라는 공해질환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단 인근 주민 약 13,000명이 일시적으로 타 지역으로 집단 이주도 했고요. 이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규제, 언론의 여론 형성 활동도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저희 회사의 대외 관계도를 제가 좀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업을 둘러싼 언론, 주민, 모든 기관들이 기업을 압박하는 형태로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대부분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SK 이노베이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윤 극대화와 효율 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에 따라 커뮤니티 관리 방향성도 외부적 압박과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포커싱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매우 방어적이고 수동적 모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를 지나면서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경영기법이 국내에 도입되고 저희 회사 또한 CSR과 지속가능 경영 관점에서의 환경 경영, 상생 경영, 윤리 경영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1995년부터 10년간 약 1,020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규모의 울산대공원을 조성해서 울산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울산대공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하고 꽃이 막 번성하듯이 공원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울산을 나중에 방문하시거든 꼭 한 번쯤은 들려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부를 생각하시는 한상 경제인이 계신다면은 공원 조성도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말부터 저희가 2000년대 초에 굉장히 많은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로 자원봉사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원봉사단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모든 조직에서 다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는 그 자체적으로도 사회공헌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지만 회사와 지역사회 또는 경영자와 구성원 또는 구성원과 구성원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장애되기 때문에 소통의 활성화에 큰 장점이 있고요. 혹시 그 MZ 세대와 교류 소통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그 경영자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소통을 좀 활성화하시면 좋은 툴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함께 여러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기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사진 참 오래된 사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제가 좀 잘못 걸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ESG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용 중에 ESG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CSR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CSR은 기업 또는 경영자 시각에서, ESG는 투자자 시각에서 지역 이해관계자와 관계 맺음 활동으로 한다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셨거나 장기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은 경영 리스크를 매우 싫어합니다. ESG 관점에서 지역사회 관계 활동은 기업을 둘러싼 커뮤니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금은 더 광범위하고 조금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8, 90년대는 이윤 극대화와 효율 극대화를 경영의 목표로 삼았다면은 ESG 시대 SK는 경영의 지향점을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로 리디자인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행복 추구를 위해 SK는 경영의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관련한 대표적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SK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 등 특정 경제 주체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SK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우시산인데요. 스타 사회적 기업 육성,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이 초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 임팩트 파트너링,
그다음 또는 사회적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판로 지원 센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SK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시민, 정부와 얼라이언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SK는 우선적으로 아동들의 결식 문제를 가장 시급한 페인 포인트로 보고 112개 기업과 시민 30만 명, 지방정부 58개 지방정부와 함께 행복 얼라이언스를 형성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 기업의 사회활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때 훨씬 더 의미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1% 행복 나눔 활동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부터 노사가 합의하여 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 1%를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는 1% 상생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임직원의 기부 금액은 순수하게 사회적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 지원 활동에, 회사가 기부하는 금액은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에서는 약 97%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활용 금액은 약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랑이지만 1% 행복 나눔 활동은 그 선진 노사문화 플랫폼으로 좀 전국적으로 호평받고 있고요. 여러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올해부터 저희는 울산상공회의소, 지역대학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 공론의 장인 울산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울산포럼은 지역 대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찾는 단초를 제공받고 있다고도 호평받았는데요. 앞으로 저희는 울산포럼을 지속하여 울산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온실가스 절감이라든지 용수, 폐기물 절감 등 공정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소개는 제가 오늘은 생략하고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자원화의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울산시, 해양경찰 등 해양경찰, 해수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대하여 플로깅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예시에 불과한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ESG 시대의 어떤 우리 사회의 위한 일, 즉 최태원 장께서 말씀하신 ESG 실천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페인 포인트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이 함께하는 선한 회오리가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여 지금 울산이 바라고 있는 새로운 더 위대한 울산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마무리 말씀은 시작과 마찬가지로 최태원 회장님의 말씀을 빌어 정리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나에게 빌딩이 하나 있고 이 빌딩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높이고 싶다면은 빌딩 자체에만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내 빌딩 주변이 더 주거하기 좋고 일하기 좋고 휴식하기 좋은 명소로 함께 가꾸어 가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아도 될까요? 네. 없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 ESG 비전 및 주요 추진 전략, 주요 추진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 유희진 상무님께서 현대중공업 ESG 경영 추진 전략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희진 상무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환경 ESG 부문 담당하고 있는 유희진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국내외 동포 경제인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회사 ESG 경영 사례를 발표하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차인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현대중공업 ESG 주요 활동 기술 중심으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1972년 조선소 기공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83년에 선박수주 건조량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2012년 1억 그로스톤을 달성했고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50년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 혁신을 통한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사업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이 전 지구적 목표인데 이것을 사업의 동력으로 삼아서 그린을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린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린 프로덕트, 그린 쉽야드, 그린 파트너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탄소, 무탄소 선박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 구축, 에너지, 바이오 이쪽 분야로도 그룹 차원에서는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선박 건조량은 세계 1위, 그리고 대형 엔진에서도 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LNG, LPG, LNG FSRU 같은 가스선을 주축으로 건조하고 있고요. 해양 구조물, 또 수상함, 잠수함과 같은 특수선 사업부, 그리고 엔진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이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수소 운반선은 미래의 먹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ESG 경영의 필요성입니다. ESG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른편에 보시면 BTS가 작년 9월이죠. 유엔에 가서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지 연설을 했고 올해는 에스파가 갔습니다. 에스파 가서 이 메타버스 얘기를 했는데 이 메타버스 또한 현실 세계가 지속 가능해야 존재할 수 있다. 이 우리 K-팝 가수들이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이 유엔 그 SDG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류의 목표로 합의를 이룬 사항, 국가 간 합의가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지구, 인간, 번영, 평화, 파트너십 이 5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ESG, 이 UN SDG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기업이 환경적 이슈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스마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투명한 의사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ESG 이슈들은 이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이 비즈니스의 리스크이자 기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ESG 검색 추이를 보시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G는 이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고요. 우리 회사도 ESG로 경영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 상개년 계획을 짜고 작년은 ESG 체계 구축, 그리고 올해는 ESG 고도화, 그리고 내년 23년은 성숙화 로드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격적인 ESG 경영의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업은 IMO라고 있습니다. 이 국제 회사 기구인데 국제 회사 기구가 이 온실가스 관련한 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EEDI, EEXI, CII 같은 좀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CII는 C가 탄소잖아요. 탄소 집약도 지표화해서 2025년 또 2030년 이렇게 연도별로 이 집약도를 줄여야 되는 그 룰을 정해놨습니다. EEDI, EEXI 같은 경우도 새롭게 건조하는 신조선 그리고 현재의 운항되고 있는 선박들도 일정 기간에 맞춰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친환경 선박, 저탄소, 무탄소죠. 이런 선박들을 이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잡아서 돌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자가 이제 ESG하고 이제 관련이 많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주주의 이익을 위한 그것이 회사의 사명이었다면 ESG 시대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자가 우리가 통상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스파이스로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파트너, 협력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고객, 임직원.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해관계자 중에서 이 고객,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죠, 선주사들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스크사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큰 이제 선주사인데. 이 머스크사가 204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통상 모든 국가나 기업들이 한 2050년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웠고요. 우리 회사도 이런 이 선사들의 ESG 탄소 중립 목표 설정에서 이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머스크사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우리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80%는 운항 중에 나오는데 그런데 20%는 너희들이 배를 만들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다. 스코프 3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줄여갈 건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은 곱게 하지만 아시지만 클라이언트는 거의 이게 이 맨더트리 의무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이 탄소 중립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기술로서 극복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공급망 실사법 이것도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EU 같은 경우는 24년이 되면 적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실사법 그럼 뭘 해야 되느냐? EU 역내에 1조 5천억 정도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들은 한 4가지 정도 해야 되는데요. 인권 존중에 대한 강령을 채택해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다음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위험 분석하고 관리하는 제도,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충 절차를 수립하고 또 이것을 이 협력 사회도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출의 한 2%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내에 있는 기업들, 특히 수출로 좀 먹고 사는 기업들은 이 공급망 실사법을 이제 내일이면 벌써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03년이잖아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ESG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세우고 이제 조직 구조도 재편을 해야 합니다. 현대중업 같은 경우는 경영 전략을 ESG 중심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정부도 공급망 실사법 못지않게 지금 저희 기업들을 이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회계 기준 IFRS는 25년,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24년부터 스코프 1, 2, 3에 대한 배출량을 신고하고, IFRS 같은 경우는 더 셉니다. 뭐 두 가지 공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일반 공시, 지속 가능성에 관한 공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S2가 기후 변화 관련 공시. 이것을 TCFD라는 그 맞춰진 틀에 따라서 규격화해서 공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럼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ESG 비전을 좀 보여드리면, Future from the Ocean이 이 그룹 ESG 비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바다에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서 바다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를 ESG 비전으로 잡았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환경 사회 지배 구조로 ESG 이제 필라를 갖췄습니다. 환경은 블루 오션 위드 그린 테크, 사회는 그린 투게더 위드 피플 앤 소사이어티, 그리고 거버넌스는 그린 리더십 위드 리스폰시빌리티로 필라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중공업 ESG 비전입니다. 보다 좀 구체적이죠. 원래 목표를 ESG 경영 체계 구축, 조직이 작년 11월에 생겼거든요. 좀 흩어져 있던 ESG 관련 조직을 묶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ESG 부문이 신설되었고, 여기에 인사, 안전, 구매, 동반, 성장, 사회공헌, 재무 부문이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실행 전략 보시면 만들기, 올리기, 알리기, 이렇게 우리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담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조직인데요. ESG 협의체, 그룹 차원에서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이 그룹 ESG 협의체 각 계열사의 ESG 최고 위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CEO 그러지 않습니까? CESGO라 부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미래를 얘기하고요. 또 실무 협의체는 또 별도로 여기서 논의된 사항들, 추진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경영지원본부장께서 ESG 최고 책임자고요. 그 하단에 이제 제가 있고, 또 제가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관련된 실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했는데요. 이게 작년 4월이었죠. 이제 산자부 주관으로 해서 조선 플랜트 협회가 추선을 하고, 이 조선업 모여가지고 탄소 중립 선언했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선언한 건 아니고요. 어떤 조선업 탄소 중립의 마중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사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있잖아요. 각사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은 짜고 있고 지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좀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갖춰 놨는데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여러 가지 국내 여건이 에너지 믹스가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많아서 좀 이런 추이들을 보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탄소 중립 또 RE100 또 가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 경영 선언은 원래 이루어졌습니다. 미래를 밝히는 7가지 약속이라 해서 공표를 했고요. 뭐 여기 보시면 현대중공업 환경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실천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하겠다. 탄소 중립 얘기고요. 2번째가 친환경 선박 개발 등 기술 혁신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루겠다. 기술 얘기. 현대중공업은 기술입니다. 기술로 승부를 걸겠다. 기회로 삼겠다. 예, 좀 기술 얘기 지금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ESG 생태계에서 친환경 선박과 해상 모빌리티 기술로 승부수를 두려고 합니다. 저탄소, 무탄소 선박이죠. 전기 추진선 이게 조금 뒤에입니다만 2번째부터 보시면 이중 연료 추진선 이제 LNG 듀오 퓨얼 이중 연료 또 메탄올 이런 추진 선박 등을 얘기하는데 이게 일정 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기존의 벙커 CU보다는 훨씬 적게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브릿지 연료로서 저희들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CO2 운반선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이게 우리가 그 CCUS 들어보셨죠?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인데 이 시장에서 CO2 운반선은 이 해상 모빌리티의 헤게모니를 좌우할 겁니다. 어쨌든 포집한 CO2를 어떻게든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가 지금 자동차 쪽으로는 일부 들어왔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아직 인프라가 좀 갖춰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좀 기술에 더 진전이 필요합니다. 전기로 가는 자동차에 비해서 선박은 이 대형 아주 무거운 물체가 망망대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디 충전할 데가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로는 이 선박에 적용할 수 없고 이 수소처럼 가벼우면서도 아주 추진력이 좋고 그리고 탱크만 있으면 우리가 기름 넣듯이 수소를 넣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유럽 이런 데 보면 대형 트럭 이런 것들 전기로 안 합니다. 이 수소처럼 추진력이 있고 또 멀리 갈 수 있는 이런 연료를 쓰거든요. 그래서 미래 원료로 인프라만 갖춰지면 수소는 충분히 생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전기 추진선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로는 선박에 적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바나륨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데 바나륨이 괜찮습니다. 전기 배터리를 썼을 때 또 다른 위험이 화재 폭발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선박에 적용했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바나륨으로 갈아타면 바나륨은 이 물을 이용해서 이 수전해를 하는데 폭발성이 없는 물을 활용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전기 만들 때 재생 에너지를 씁니다만은 물을 이용한 수전해 기술이기 때문에 화재 폭발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자율 운항 선박인데요. 이게 하이나스, 하이바스 기술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하이나스는 이 무인 사람이 없이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기술. 하이바스는 우리가 이제 벌스 있잖아요. 이제 저반 배가 암벽에 붙고 떨어지고 하는 그 기술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개발하고 또 얼마 전에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배입니다만은 한번 대륙
저기 대양 횡단 한번 했습니다. 예, 대양 횡단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 조그만 좀 사이즈가 작은 배부터 적용해서 대형 선박까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 얘기 다시 나오네요. 수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장점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해상 발전에도 가능하고, 이 해상 발전이라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을 수전으로 분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수소가 나오는 거죠. 그 수소를 일정한 공간에 담아 가지고 우리가 연료로 쓰겠다라는 이런 목표고요. 그 수소 생산 인프라, 연관된 거고, 그 수소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또 수소 운반선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수소 운송선은 수소를 담아가면서 거기서 기화되는 수소를 다시 액화해서 추진 연료로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저희들이 이 기술을 지금 개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열사 중에 오일뱅크가 있어서 또 수소 충전소를 확장해서 인프라를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런 이 조선소 그리고 이런 시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극한 조건에서 시운전을 하기에는 선박은 너무나 크고 또 비용이 부담이 너무 크죠. 한번 그런 극한 조건에 넣었다가 배가 부셔져 버리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그런데 이걸 디지털 트윈으로 하면 모니터를 보면서 그것을 가상으로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극한 조건도 충분히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그 조건도 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와 더불어서 조선소도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FOS라고 해가지고 Future of Shipyard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세 가지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선소, 그리고 연결되고 예측 가능한 조선소,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선소. 이것을 2030년까지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는 길에 이 스마트 조선소, 또 우리가 이 디지털 트윈 조선소,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ESS 전기는 굉장히 유용한 재생에너지지만 이게 저장이 잘 안 됩니다. 저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해봤자 겨우 이런 생활에 쓰고 있는 배터리, 아니면 조금 집체 컨테이너만한 배터리, 이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그렇고 저장할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어서 ESS 분야는 좀 더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또 달려들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지금 사업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울산 근교에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이라든가 또는 효율성에 좀 의문이 제기돼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디지털 선박으로 해상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고요. 스마트 야드를 만들어서 여기 이 ICT 기술, AI 기술, 그리고 이 디지털 기술들을 합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신산업으로는 수소를 거점으로 해서 이런 그린 프로덕트에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인권 그리고 안전 경영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권 경영 시작해서 인권 경영 위원회 설치됐고요. 그리고 매뉴얼도 만들었고, 연말에는 인권 경영 보고서 이제 발간될 텐데,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연말쯤에는 이런 경영 보고서 먼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동반 성장 부분입니다. 이제 협력사 ESG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ESG 지표를
협력사들에게 주어서 자발적으로 좀 체크해 볼 수도 했고요. 그리고 주요 협력사 한 30여 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주고요. 또 우수한 ESG 협력사는 뭐 금융 지원 그리고 포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쪽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돕고 그리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희망 스케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보육원이 18세가 되면 나와야 됩니다. 뭐 싫어도 나와야 돼요. 예, 좋아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자립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나이 때.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그들의 어떤 그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 기술교육원에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 회사 이제 관계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고요.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이제 생활비 그리고 교육 수당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나눔 1%, 뭐 김장 당국이, 뭐 독거노인 돕기 많은 사회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근무복도 폐폐병 활용해서 우리가 순환 경제라 그러죠. 순환 경제에 좀 일조를 하려고 하고요. 원래 직원들에게 ESG 지속 경영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통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480건 정도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보다 임직원이 ESG에 가지는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환경투자, 사회투자 보시듯이 환경투자 늘어나고 있고요. 사회투자는 일정 금액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교육수도 올해 작년 대비 참여 인원과 횟수가 늘었습니다. 매년 통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보고서 저희도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5가지 섹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Sustainable Value Story, ESG Management, Focus Area, ESG 팩트북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구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통합보고서 발간했지만 ESG라는 이 주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현대중업이 그 환경 ESG 부문 조직을 새롭게 만들면서 이렇게 ESG와 관련된 비전, 거버넌스 체계, 이중 중대성 평가, 기후 변화, 안전보건, 인권, 뭐 공급망, 데이터적 내용들을 담아서 통합보고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제 밸류 체인을 책임 있는 조달과 동반 성장부터 R&D, 이제 기술 혁신까지 ESG 경영 체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ESG라는 이렇게 큰 시대적 과제를 맞이해서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친환경 기술을 선점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는. 두 번째,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인 임팩트 사업을 확장하겠다.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보다 포지티브한 쪽 그러한 사업들 확장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배 구조는 이 스마트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이것이 현대중공업 ESG가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Beyond Blue, Forward to Green. 바다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 현대중공업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유희진 상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지속 가능을 핵심 경쟁력이자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고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LG화학의 지속 가능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LG화학 김종필 팀장님께서 LG화학 지속 가능한 사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종필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LG화학의 서스테이너비티 팀장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ESG 관련된 SK 사례라든지 현대중공업 사례 너무 좋은 사례이고 어떻게 보면 결국 기업이 실제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일치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활동 중심 또 그리고 기존의 기업이 탄소에 대한 문제, ESG에 대한 문제, 뭐 서스테이너비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등한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LG화학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또 개인적 어떤 의견들을 좀 발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LG화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석유화학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LG화학 하면 제가 뭐 여러분들 전기차 다들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전 세계 글로벌 배터리 중국 CATL을 제외를 하고요. LG화학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LG화학의 비즈니스를 다시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생명과학, 바이오를 하고 있는 제약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나 LG화학이 왜 ESG, 서스테이너비티를 고민하고 있고 실제 비즈니스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매일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재해동포 경제재단 또 이런 단체들이 또 많이 고민을 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강연 때는 식품 사업에 대해서 화장품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화학 산업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산업이 고려해야 되는 어떤 서스테이너비티, ESG 과제가 뭐가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현대중공업, SK 또 다양한 기업들 사례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나 뭐 신문 보도 혹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실행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움직이고 또 경영진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비전에 그리고 기업의 행동 가치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2019년에 비전 수립과 행동 양식을 변경을 하면서 서스테이너비티를 메인 행동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가 기간입니다. 연말이라. 그래서 팀원들도 평가를 해야 되고 주변 팀장들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평가에 서스테이너비티가 들어가서 얼만큼의 본인의 일에 대해서 이런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그런 성과가 팀뿐만 아니라 진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성에 담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LG화학이 갖고 있는 네이밍에서 화학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전기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 얼마 전에 작년에 상장한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의 메인 전구체, 양구체를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또 생명과학, 백신이라든지 바이오 부분, 또 저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에 대한 성과를 보면 연 42조 정도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9,000명의 임직원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에서도 글로벌 석유화학 업종으로서는 대한민국 뭐 1위는 당연한 거고 글로벌리도 바스프라든지 사빅과 함께 평가에서도 글로벌 평가에서도 우수 좀 상위의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이 지금까지 기업 경영을 활동을 하면서 아까 SK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에는 탄소가 실제로 비용화되고 있고 규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국가도 그리고 일반 이해관계들도 이해를 해줬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글로벌 기업 또 한국이 현재 수출형 주도형 기업들이 많은데 그만큼의 탄소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아까 현대중공업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어떤
여러 가지 ESG 관련된 서스테이너빌 트렌드에서 그만큼 자유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LG화학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면 LG화학은 기존에 모든 이해관계들이 석유화학 비즈니스가 굉장히 높은 회사로 알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2021년 기준으로 석유화학 비즈니스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차라든지 생명과학, 바이오 이런 부분들의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을 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성장성을 담보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해관계자들 MZ 여러 가지 세상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 T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회사입니다. 결국은 과거의 기업을 평가를 하고 기업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업 운영에 대해서 자금이라든지 결국 임직원, 그러니까 인재들이 많이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데 MZ 세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투자 기관이나 내가 회사를 지방할 때 회사를 전통적으로 평가하는 기관들이 다 달라진 겁니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있고 그 기업이 얼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그런 것들도 실제로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규제도 얘기하셨고 투자도 얘기하셨고 평가도 얘기하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생존입니다. 즉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아까 현대중공업에서 얘기하셨는데 ISSB 스콥3 공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좀 운이 좋게 한국 ISSB 자문위원을 LG화학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규제라는 게 지금의 예전보다는 규제가 엄청나게 피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시가 되겠지, 측정이 되겠지, 언젠가는 이게 무역 장벽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판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도 EU도 미국도 규제를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한 기업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옥죄는 정도가 단순하게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시를 하게끔 하고 그 공시를 위반을 했을 때는 결국은 벌금을 물게 하거나 비즈니스 그라운드로 해서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기업은 경영하기 위해서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오면 이자만 잘 내면 됐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오면 그 비용이 결국은 ESG,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으로 얼만큼 쓰이는지 이행 리포트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업 평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T 기업을 평가를 받았듯이 최근의 기업들의 ESG 평가는 단순하게 선언을 했냐가 아니라 그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의 중간 목표를 이루어졌는지 얼만큼의 그 비용에 대해서 기업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까지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런 압력이 가중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본 비용 측면에서 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그라운드로 해서 탈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의 신규 고객사,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은 물건을 팔아야지만 성장이 되고 임직원, 협력사 다 돈을 지급하고 결국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거래선이 자체가 아예 박탈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어떤 규제에 미운털이 바뀐다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탄소를 막 배출하고 있고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규제 부담의 가중뿐만 아니라 통상 불이익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ESG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투자자 관점의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ESG와 결국은 성장을 담보로 한 서스테이너빌리티 비전과 전략 방향, 전략 과제를 2019년에 수립을 했고요. 2020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CEO를 포함한 경영진들과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요. 5가지의 핵심 과제를 좀 뽑았습니다. 저희가 2020년 7월 달에 넷제로 선언이 아닌 탄소 중립 성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스콥 1, 2, 3에 대한 탄소 측정이 어느 정도 끝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에서는 사실은 좀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규제 대상은 1, 2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약 950만 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이거를 내부적으로 전략을 짜보니 50년 넷제로가 너무 기술적인 부분, 기술의 성숙도, 아까 현대중공업에서 얘기하셨듯이 수소, CCUS 이런 테크놀로지 기반이 아닌다 그러면 결국은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년까지 성장함에 있어서 19년 베이스로 50년 성장을 하려고 했고요. 다만 그것들의 기술의 성숙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실제로 30년까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스킵을 할게요. 아이템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개발이라는 거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직접 감축 대상,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략, 또 일부 공정상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들에서 상세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분화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쯤 이런 전략들을 내부 경영회의를 통해서 다시 의사결정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0년 넷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년까지의 탄소가 과연 얼만큼 줄 것인가, 그리고 기업들이 그 부분에서 얼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50년 넷제로를 위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이슈, 자연재해 이슈 너무나 지금 많이 피부로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대장님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아리백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리백에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리백을 하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리백이 한국 기업에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전기차, 바이오 이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고자 하는 탄소의 방향성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한국이 수출 중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의 넥스트, 바이오를 포함한 전기차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가장 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의 벤더들을 나래비를 세우면 약 500여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결국은 아리백을 해야지만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간접 배출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까지 수출로 먹었던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수출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만큼 제도와 아리백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연료전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에서 얘기하신 대로 CCU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포집된 거를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CTO 단계에서 파일럿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규로 아까 SK에서 정유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정유를 사와서 과학적, 전 사실은 문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LG화학을 오기 전에 저는 그룹에서 6년을 있었습니다. 6년을 있으면서 CSR 업무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문과 베이스라서 이 탄소의 이 화학 공식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즉 뭐냐면 원유를 사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지금 휴대폰들 다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하실 것 같아요. 집에 가전제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다 저희가 만듭니다. 여기 저보다는 저랑 연배가 비슷해요. 나이가 더 많으시고 아기 키우시죠? 아기들 기저귀, 셉, 흡수용 기저귀를 만드는 것도 석유 베이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회사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햇반 용기를 먹거나 아니면 김치를 담가서 반찬을 담가서 용기에 담아서 집어넣으시는 다 플라스틱, 다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열 에너지가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원유를 쪼개야 됩니다. 쪼개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산화탄소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메탄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전기로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파일럿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도 기존의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소에 대한 생산 및 도입, 일명 지금 수자원공사나 밖에서 얘기하는 SMR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는 스팀을 촉매를 통해서 개질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다시 그 원료로 투입을 함으로써 기존의 원유가 갖고 오는 원유를 생산하고 사용함에 있어서의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재생에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2개로 발표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해외 사업장은 30년까지 아리백을 할 거고 국내 사항은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를 포함한 SK, 현대중공업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굉장히 정부에 지금 많이 건의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인프라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REC 제도라든지 녹색 프리미엄 제도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50년까지 국내 탄소 중립 해외 아리백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한 제도가 허락되는 한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REC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REC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재생에너지 생산이 된 서티를 사와서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의 전기를 상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안 하고 돈으로 REC 사서 다 상쇄하려는 개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런 상쇄 전략은 최소화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서 현대중공업 SK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스콥 3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실제로 1, 2에서 줄이는 양보다 3에서 묻어오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LCA라는 것들을 즉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전과정 평가라는 LCA를 2020년부터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국내 제품 국내 생산 제품은 LCA를 다 완료했고요. 내년까지 해외 제품을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설명해 다보스 포럼 저희는 국내 기업 최초로 다보스 포럼을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기후변화 세션에 저희 부회장님께서 한국인 기업 최초로 참여하시고 패널 토의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년에 던지신 메시지가 스콥 3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WEF에서는 매년 다보스가 열리기 전에 세계 석학들 그러니까 국가 정상이나 기업 CEO들이 알아야 될 하라고 WEF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학 업계를 보면 실제로 화학이 100을 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면 직접 배출하는 거는 약 35밖에 안 됩니다. 즉 원유를 시추하고 정제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또 다운스트림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가 6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측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해서요. 원료 채취의 생산은 실제로 DB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업스트림과 함께 측정값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간 이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생산까지의 LCA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기존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를 전환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했을 때 탄소 저감에 대한 포인트들을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 그리는 그림입니다. 앞서서 모든 기업들이 다 그리는 이런
향후에 어떤 투비 모습이 있겠지만 저희도 원유 베이스에서 바이오 원료라든지 순환 원료를 통해서 원료에 대한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화석 기반의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리사이클 실제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혹시 저는 LG를 다니기 때문에 U+를 쓰고 있습니다. 재밌죠? 네. U+를 쓰게 된다 그러면 셋탑박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네. 셋탑박스 PCR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리시는 플라스틱 리사이클해서 셋탑박스에 적용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수기는 또 LG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아마 SK 매직을 렌탈하시는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SK 매직 정수기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플라스틱 리사이클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친환경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리사이클 제품량 함유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을 리사이클하기 위해서는 수거가 잘 돼야 됩니다. 네. 결국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 정부 지자체의 이런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제품이 상용화가 되고 있고 매출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가전제품, 자동차, 그 다음에 아마존의 AR 스피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넷제로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실제로 바이오 원료가 리사이클 원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현대중공업에서 얘기하신 대로 실사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석유화학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광물 엄청 중요합니다. 코발트, 니켈, 망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 광물이 지금은 중국이 다 장악을 했지만 실제로 원산지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저는 아프리카를 실제로 가봤습니다. 네. 나이지리아도 가보고 에티오피아도 가보고 콩고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입니다. 저희도 원래 정치적으로 좀 불안했지만 최근에 그런 이슈가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메탈, 이런 광물을 캐서 그게 군부 자금으로 들어가서 탄압이 되냐 안 되냐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폴리시가 있어서 그런 폴리시가 얼만큼의 협력사까지 잘 전파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런 폴리시도 적용을 하고 있고 현지에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장 실사에 제약이 조금 있어서 한 2년간은 이런 실사를 좀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이런 ESG 서스테이너빌티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협력사에 대한 ESG 경영 지원이라든지 역량 강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에너지에 대한 효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효율 개선을 할 수 있는 또 역량에 대해서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ACA 굉장히 측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의 규모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력사에 대한 ACA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구성은 조금 남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여성 이사회 분들이 2명이 있어서 결국 다이버시티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를 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일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보스 포럼, 저희는 다보스 포럼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이니셔티브 가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 떠나서 실제로 회사의 CEO나 회사의 사업본부장들이 이 자리에 참여를 해서 안고 있는 고민과 그런 고민들을 유수의 글로벌 CEO들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는 공짜로 배출하거나 공짜로 흘려보내는 세상은 끝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탄소도 줄여야 되고 폐기물도 줄여야 되고 내 자식, 내 혹은 친구, 내 지인들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인권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술의 발달일 것 같고요. 결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내부 임직원을 포함한 그런 분들과 얼만큼 콜라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협력사에 대한 지원. 대기업으로서 나만 잘났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실제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수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규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빨리 트래킹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함에 있어서의 변화를 조금 관리를 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결국은 저희는 실제로 측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왜 돈이 안 모이지? 라고 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1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한번 다 보시잖아요. 결국은 내가 탄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폐기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 인권이 어디서 구멍이 나는지 측정을 좀 해보는 게, 그런 부분들에서 측정이 끝나야지만 이러한 실행들의 전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LG화학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김종필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과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상대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한국 시간으로 내일 14시부터 진행되는 글로벌 한상기업의 성장과 역할 세미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